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로봇 시스템 적용 규격의 이해 및 동향인데요.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로봇 시장의 현황, 안전 표준의 기본 개념, 그다음에 1018 파트 1, 2, 그다음에 ISO TS 15066. 여기 있는 용어들은 이미 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로봇 현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와 계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걱정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이신지가 좀 파악이 어렵고요. 그리고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지 사실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 개념부터 응용까지를 쭉 빠르게 커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출발하려고 하고요. 1018 파트 1, 2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하신 문서 번호가 되겠고요. 15066도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협동 로봇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준 문서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도 되나? 이 카메라가 안 쓰이는 거죠? 쓰이고 있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해야겠네요.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뭐 매일 신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산업용 로봇이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산업적 로봇 분야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사실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 활용에서 오른쪽과 같은 이 페이지와 같은 그런 활용 사례로 거의 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사람의 작업 공간과 로봇의 작업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례에서 사람과 로봇이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동시에 공유하거나 순차적으로 공유하거나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죠.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로봇이다. 컬래버러티브 로봇이라고도 불리는데요. 2013년에 독일의 폭스바겐 공장에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안전에 관심이 계시니까 과연 도대체 이 로봇은 그때 도입이 될 때 어떤 안전 기준을 만족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 승인을 받았을까라는 데 관심이 있을 겁니다. 여기 차차 이제 설명드리겠고요. 2013년에 폭스바겐에 이게 도입이 되고 나서 한국의 경쟁업체죠. H 자동차 회사에서도 우리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협동 로봇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 도입하고 싶다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협동 로봇을 도입해서 쓸 수가 없는 법 규제 상황이었어요. 산업용 로봇에 펜스 없이 사용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때부터 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법 규정이 개정이 되어 왔고요. 현재의 상태의 법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단계에 거쳐서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때 저도 많이 어필을 했고 관계기관에 협회도 많이 어필을 하셨고, 근데 이제 시장의 현실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대폭적으로 오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협동 로봇을 쓸 수 있는 창문은 사실 조금 열려 있긴 해요.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공간 분리형 기존 로봇과 공간 공유형 로봇의 차이는 대략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생산성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서 로봇의 활용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겠고, 이제 산업 현장을 떠나서 생활 속으로 뛰어들고 있죠. 뭐 바리스타 로봇도 신문에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배달 로봇 만드는 회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산업재해가 로봇 관련돼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일어나냐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물리적인 접촉과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봇과 사람이 컨택하는 상황, 즉 스페이스, 영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과 로봇이 안 만나면 안전하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문서에서 사실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로봇이 또는 로봇 시스템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로봇과 로봇 시스템이 과연 안전하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대답은 뭐냐면요. 모든 위험한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고요. 그걸 객관적으로 누군가에게 증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여기서 모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대비를 했느냐? 위험한 상황과 대비가 표준 문서의 뭐 100%를 다 커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위험하다, 안전하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국제 표준 체계에 보면은 최상위 헌법과 같은 굉장히 그 개념들을 많이 서술해 놓은 표준이 있는데요. 이게 12100이라는 겁니다. 여기 제목을 써놨어요.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기본 개념들이 여기 담겨 있죠. 로봇 관련 표준들도 여기서 다 파생이 된 겁니다. 여기에 안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감내할 수 있는 위험성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뭐 용인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스포츠에서는 뭐 사람이 피를 흘리고 부러지고 심지어는 죽는 상황도 감내합니다. 권투 경기 계속되잖아요. 이것도 계속되죠.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산업체에서 일어났다면 그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윤리적 판단 기준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 때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견 토론을 합니다. 막 싸우죠. 이 정도는 돼야 돼. 아니야, 너무 심해. 그거 하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막 왔다 갔다 싸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어디다 그리느냐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토론과 타협의 산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도 사실은 표준 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죠. 그게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계속 나오는 위험성이란 말이 있는데 이 위험성이 이게 핵심입니다. 위험성이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발생 가능한 상해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의 조합. 복잡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상해가 발생한다면 그 상해는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냐, 몇 사람이 다치느냐, 또는 한 사람이라도 중상이냐 경상이냐, 그리고 그런 상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데? 라는 얘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했을 때 상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보통 이렇게 조합을 합니다. 그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그 두 개의 조합을 가지고 위험성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데요. 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위험한 원인이, 근본 인자가 뭐냐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위험한 원인으로부터 도대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건지, 상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등등등을 평가해야만 합니다.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업장마다 그리고 로봇을 활용하는 방법마다 위험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다 달라지죠. 그럼 그 사업장마다 위험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위험도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모든 로봇은 예를 들어서 250mm/s의 속도 이하로만 달리면 안전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칼을 들고 그 정도 속도로 움직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뭉툭한 물체를 들고 아주 가벼운 로봇이 움직이면 사실은 굉장히 더 빨리 움직여도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못 자르듯이 요거면 돼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10년 전, 20년과 비교해서. 그런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가정환경, 커피숍 등등등 거기선 또 다른 위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전이 좀 어려워지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표준 체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가장 그 개념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고 여기서부터 쭉 파생되어 와서 로봇 관련된 표준이 여기 있습니다. 얘는 여기에 설명된 개념들을 쭉 따라서 로봇 분야에 적용한 표준이에요. 로봇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고 그 위험성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위험원이 뭐가 있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한 상황은 다 지금 내가 파악하고 있는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중증도와 발생 확률을 내가 어떻게든 차단하고 줄여나가고 있는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위험원이 아무리 여러 종류가 있더라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그냥 참고용으로 제가 많이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아까 로봇과 로봇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초록색 바운다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로봇입니다. 근데 이 로봇에 무언가 하나의 도구가 붙잖아요. 이건 로봇 시스템이 됩니다. 표준에 그렇게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로봇 시스템은 더 중요하게 이 환경이 다 들어갑니다. 주변에 어떤 작업 물체가 있고 사람과 로봇 사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다른 시설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로봇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시스템을 안전하게 설치했느냐는 얘네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관리되고 있느냐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로봇이 안전한 로봇 시스템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로봇이 안전하다는 것은 위험성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이 시스템 구성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로봇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준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율안전 확인 신고라는 것은 로봇을 안전하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이게 불현듯 갑자기 속도가 폭증한다든지 서야 되는데 안 쓴다든지 브레이크가 망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런 기능들을 잘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이쪽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산업안전 협동로봇 시스템 안전 인증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인증입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로봇이니까 당연히 로봇의 안전 요구 조건도 여기서 확인을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문서가 바로 ISO 1018 파트 2가 되고요. 협동 로봇 시스템의 경우에는 ISO TS 15066 문서가 보충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3조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도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전검사도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로봇과 로봇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요소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로봇이 받쳐줘야 되는 기능이 있고 로봇의 요구 조건을 여기 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협동 로봇 아까 펜스가 없어졌다는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안전 위험성을 잘 파악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에 니즈가 발생을 해서 2016년에 이게 협동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충하려고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항상 끼어드는 이제 표준이 요건데요. 이건 기능 안전성이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대성에 대한 얘기인데 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지금 한국의 법 체계와 관리 체계에서의 혼란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좀 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국제 표준은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 얘기를 합니다. 타협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문서를 만들고요. 이게 KS 표준으로 100% 도입이 됩니다. 로봇 분야는 다 100% 똑같이 도입됐어요. 완전히 번역을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 내용 중에 극히 일부만 인용이 됐고요. 그리고 안전검사 기준에는 요거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들어갔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현장의 안전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으니까 안전 검사를 시행하면서 기준을 좀 더 많이 넣었죠. 근데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걸 100%다 가져와서 이걸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이해하신다면 혼란이 좀 없으실 텐데요. 그게 이제 그 규격이나 법규 안에는 이게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있어서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펜스 치고 쓰던 로봇은 여기까지입니다. 펜스 없이 쓰는 협동 로봇은 여기까지고요. 이건 1018 파트 2와 ISO TS 15066을 다 만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이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여기까지도 가능한 업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역사인데 이거 역사를 보시면은 지금 법규가 어느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고정불변의 법칙이 아니고요.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018 파트 2 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것들은 뭐 그 여기서 커버하기는 너무나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요. 위험성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험성이라는 것은 상해의 심각성과 상해 발생 확률의 조합인데요. 상해 발생 확률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익스포저 노출, 그다음에 발생 횟수, 그다음에 피할 수 있는 확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야? 사람이 이 사건에 얼마나 자주 노출이 돼?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데요.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 엔드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혹시 이제 잘 이해하시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빙판길 위를 걸어가는 곰이 있어요. 이 이벤트의 위험성은 도대체 뭐냐면요. 빙판길 위라는 게 이제 위험원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위험원, 빙판길 위를 걸어가는 상황을 위험한 상황이라고 부르고요.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곰, 성인, 아이 이게 달라지면 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증 골절 상황입니다. 이게 상해의 심각성이에요. 몇 %나 이게 바로 이 문장 하나가 바로 위험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곰이 또는 사람이 패딩을 입고 있어요. 그럼 이게 확 떨어지겠죠. 신발을 안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면 이 확률이 넘어지는 확률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 조치들을 해서 이 위험성이 이 정도면 우리 사업할 만해,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해라는 수준을 결정하는 게 바로 표준이고 표준 프로세스고 그렇습니다. 안전성 검사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업장에서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 속도, 여러 가지 물체 그런 것들 다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위험성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커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만약 허락이 된다면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기계적 한계, 기계의 수명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계적인 한계를 먼저 알고 위험한 요인들, 얼음판이 있냐, 불이 있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성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이 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때 상해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야 하고요. 그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한 다음에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험성 감소 조치를. 그래서 이거 반복해가지고요. 돈을 더 들이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공간을 더 확보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넣거나. 그래서 충분히 감소되었는가? 예스. 근데 이 작업을 한 가지 위험원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죠. 근데 그 작업을 표준 안에 다 적어놨어요, 사실은. 어느 위험 요인이 있고 위험성 추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리덕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가 문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 게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서를 그냥 보시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써놨는가가 이해 안 되실 텐데요. 결국은 근본 개념이 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서를 만들었고 문서를 읽으실 때 이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없으시면 굉장히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 감소를 하는데요. 하다 안 되는 위험성은 이제 문서로, 정보로, 교육으로 이렇게 감소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험성이 이렇게 컸는데요.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야? 그러면 오케이. 그럼 도장 받고 오케이 인증 통과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공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사람과 로봇이 공유하는 공간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옛날에는 펜스를 열고 로봇의 영역으로 사람이 들어가려는 순간 어떤 일을 해요? 파워를 차단시키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협동 작업에서.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이 들어왔는지, 사람이 아직 남아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붙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들어와서 부딪혀도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할 만큼의 힘이 전달되지 않도록 힘을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되겠죠.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펜스의 높이는 얼마를 해야 되고, 이게 높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람이 들어가거나 손을 뻗을 수 있으니 그 위험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관련된 표준을 보면은요, 이 펜스의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고 이 개구구 오프닝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거는 전부 다 그런 위험한 상황을 고려해서 다 수치화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문서화에 나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 열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여기 레이저 커튼, 라이트 커튼을 달아가지고 하게 돼 있고요. 라이트 커튼도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된다. 이게 빔의 간격이 촘촘하지 않으면 사람 손이 들락날락 할 테니까요. 상해 위험성이 있겠죠. 그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위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줄여놓은 거고 등등등 이렇게 있죠. 그래서 펜스의 높이도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좀 이런 센서들을 써서 이제 사람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감지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핵심적인 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 요 개념입니다. 이렇게 라이트 커튼이라든지 레이저 스캐너라든지 뭐 매트라든지 이걸 써가지고 위험성을 줄인다고 시도를 하셨는데, 걔네들이 잘 작동을 하면은 위험성은 감내할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이 안전 기능을 담당하는 제어 부품들이 속도를 제어하거나 라이트 커튼을 제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신뢰할 만한가? 고장 안 나고 쭉 가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기 시작한 거죠. 더 많은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들어올수록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 의존해서 위험도를 이만큼 있던 걸 이렇게 줄였는데, 얘가 고장 나는 순간 위험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쩌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신뢰성에 대한 요구 조건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은 그 요구 조건을 법제 안으로 들여오지 못했어요. 왜? 비싸지니까, 장비들이 비싸지고 현장에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빼놓고 로봇 시스템을 생각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 신뢰성을 부르는 용어가 뭐냐면은요, 퍼포먼스 레벨이라는 겁니다. 퍼포먼스 레벨, PL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안전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에 사용되는 제어 부품들은 신뢰성이 어느 수준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정지 기능, 감지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빼고요. 산업용 로봇에 보면은 문서에 PLD 수준을 만족하라고 돼 있어요. A가 제일 널널하고요, E가 제일 셉니다. 고장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근데 산업용 1018 파트 1하고 파트 2에는 PLD 수준을 만족하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센 기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아니, 어떤 로봇은 엄청나게 커서 위험할 수 있지만 어떤 로봇은 작고 천천히 움직여서 위험하지 않은데 똑같이 PLD?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세분화할 수 있을 만한 현장의 상황이 안 됐었어요, 과거까지. 근데 이제는 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로봇의 종류와 로봇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PLD, PLB 이렇게 좀 나누자.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개정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2022년 내년에 완료가 되는데 한 3년째 싸움 중이에요. 저도 거기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PLD입니다. PLD를 그냥 러프하게, 이거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지만 러프하게 얘기하면 고장 확률이 이렇습니다. 10의 7승분의 1, 10의 7승 시간분의 한 번 고장 날까 말까. 근데 한 군데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라인이 그걸 캐치해내서 기능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듀얼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더블 채널이 있어서 한 채널이 고장 나더라도 얘가 그 기능을 수행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장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어디에 적용되느냐? 세이프티 이게 잘 안 되는데 세이프티 펑션을 담당하는 요소들에는 다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센서를 써서 내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로봇을 정지시키겠다, 속도를 줄이겠다. 이거 안전 기능에 관련된 거거든요. 위험성 감소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 사양서를 보면은요, 여기에 요게 나왔습니다. PLD를 만족한 부품이다라는 거. 이런 게 제품마다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 인증을 받았는지 있고요. 협동 로봇과 관련된 이슈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 협동 로봇의 활용예는 되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왜 하필 네 가지냐?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해 봤더니 로봇과 관련된 위험성은 되게 이 네 가지를 그룹핑으로 해서 차별화되는 것 같아.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 네 가지고 이건 로봇이 어떤 선을 넘어서면 사람이 어떤 선을 넘어서면 이 로봇이 정지하는 겁니다. 파워는 살아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에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의 굉장히 큰 차이는 파워는 살아있고 속도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멀어지면 하던 일을 계속 해요. 과거에는 문을 여는 순간 파워 끊어져야 되고 사람이 문 닫고 나가면 로봇은 다시 홈으로 와서 하던 일을 다시 이제 리셋해서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예요. 생산성 측면에선. 그렇고 그다음에 핸드 가이딩은 사람이 로봇을 잡고 티칭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무거운 물체를 들고요. 사람이 로봇을 들고 움직이는 거, 작업하는 거예요, 이건. 이걸 핸드 가이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했더니 로봇의 생산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사람이 손을 대고 컨택하기 전까지는 로봇은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도 돼. 그리고 컨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로봇 속도가 0이 되기만 하면 돼. 라는 게 이런 모드입니다. 이격거리를 잘 모니터링 하다가 부딪히는 순간에만 속도가 0이 되면 돼. 네 번째 모드는 뭐냐면요. 속도 네 맘대로 해. 단 사람과 부딪혔을 때 힘이 얼마 이상, 압력이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돼. 그 조건만 지키면 오케이. 이게 가장 궁극적인 협동 로봇의 안전 확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동 로봇 하면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방법은 이거죠. 센서를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근데 문제는 프레셔입니다. 프레셔는 로봇이 어떤 형상의 도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컨택 에리아가 달라지고 같은 힘이라도 도구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칼과 뭐 권투 글러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얘기했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거 거리가 가까워지는지를 감지해서 속도를 줄여 나가고 접촉하는 순간에 속도가 0이 될 수 있는 브레이킹 능력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되고요. 접촉할 때 그 힘과 압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느냐는 국제 표준에 나와 있습니다. 29개의 바디 포인트별로 힘이 얼마여야 되고 압력은 얼마 이하여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 계산 독일에서도 실험을 했고 경희대에서도 실험을 해서 서로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페인 기준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상해 시험은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페인을 통증을 상해의 전조 단계라고 보고 최대한 상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얼마만큼 힘과 압력을 건질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고요. 이런 실험도 했습니다. 때려보고. 근데 그럼 로봇이 그러면 힘과 압력이 접촉됐을 때 힘과 압력이 어느 정도 요 수준을 만족시키는지 아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럼 설치해 놓고 사람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 이런 장비를 써서 때려봐야 됩니다. 여기는 사람의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매스를 질량을 바꿔가면서 달 수 있고요.
여기는 사람의 피부를 대표하는 그런 그 부품들을 붙이고요. 때려봐서 이 기준 압력과 힘이 그 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미국 표준에 나와 있었는데 독일 표준하고 이게 국제 표준에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작업에 이런 개념이 측정 장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만 해도 좋아요. 저희가 경희대하고 경희대에서 스피노프한 이거 이렇게 자꾸 넘어가지? 바로 넘어가 버리네. 이런 회사에서 이런 측정 장비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고서도 저희가 냈었고요. 평가 보고서도. 근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부위가 제일 위험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때려봐야 됩니다. 장비를 옮기면서.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과연 이 방법밖에 없을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걸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제 돌아가네요. 이렇게 때려봤어요. 여기. 그래서 보고서를 저희가 쓰기도 했고요. 이 장비도 경희대에서 만들어서 이 회사에 기술 이전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실험도 여기서 했는데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건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리는 건 이 슬라이딩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타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판단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그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충돌했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를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 어느 부위가 그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충돌 해석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건축물을 안전 평가할 때 안 흔들고 안 때려 봅니다. 구조 해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계산해 가지고 안전하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면 얘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위험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그 기술을 H모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이 협동 로봇에다가 클릭해 봐 주실래요?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나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아까 그 인체별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위험하고 속도를 어떻게 바꾸면 위험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때는 위험하면서도 시간이 25초 걸렸는데 얘는 안전하면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10몇 초가 걸리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 여기는 어디는 굉장히 위험한 속도로 빨리 움직이고 어디는 더 빨라도 안전한데 천천히 움직이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어떤 기준이 안전한 기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언제 안전하고 언제 위험한지를 로봇별로 동작별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데는 올려서 안전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넘어간 데는 내려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안전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안전 평가 기술도 여기다 제공을 했고 여기서 지금 그 서비스 로봇의 안전성 평가를 이런 그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 리포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최종 리포트가 이제 진흥원에 억셉트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얘기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2011년도 버전입니다. 얘는 2016년 버전이고요. 근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개선돼야 될 것 같아서 2022년 내년을 목표로 요 파트 1과 파트 2가 다 바뀔 거고요. 15066은 여기에 완전히 흡수가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15066의 위치가 조금 애매했어요. 이게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TS랑 꼬리표가 붙어 있었는데 이건 국제 표준보다 한 등급 낮은 표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 꼬리표를 띄고 이 안에 들어가기 돼서 협동 로봇에 대한 그 평가 방법이라든지 안전 기준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국제 표준의 지위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시간이 제가 다 써버렸네요. 네. 뭐 더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관계상 시간 관계상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 그 마지막에 혹시 질의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은 아니면 기타 의견 있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작성해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신 그 세프틱스에서 하고 있는 그 협동 작업 로봇 공정의 그 충돌 시험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드리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협동 작업이고 이런 시험이 어떤 동력 및 힘 제한 공정을 사용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시험도 같이 세프틱스와 같이 협력해서 이게 좀 시험 지원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뒤에서 이제 그 첨단 로봇 쪽 지금 옆에 세미나인데 그쪽에서 또 이제 그 관련 세프틱스 신원 스태프가 또 발표를 할 예정이라서 그쪽에서 또 세미나 참고하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몇 분만 허용이 된다면 이 이슈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2013년도에 폭스바겐에 도입이 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한국의 그 협동 로봇에 대한 창문이 열렸는데 이 관련된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고용노동부고요. 근데 고용노동부의 고충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까 사고 사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펜스를 달고 안전 조치를 했는데도 사망 사고가 그렇게나 많이 발생을 해요. 펜스를 열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큰 거죠. 굉장히 잘 지키는 업체도 있지만 안 지키는 업체도 있어서 펜스를 열어주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걸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 표준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이렇게 도입하지 못했던 건 한국의 법 체계가 그랬었어요. 문서 자체를 다 법안에 집어넣지 못했고요. 근데 그걸 이제 도입한 게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협동 로봇에 대한 현장 인증은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걸 하면서 사실 이 갭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시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역량도 천차만별이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최소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안 해도 됐던 걸 하게 되니까. 근데 그만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협동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하시려다 보니 어쩔 수밖에 없이 치를 수밖에 없는 안전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걸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불필요한 건데 왜 하냐라는 오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규정상에도 사실 혼선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과도기의 성격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 인증으로 이제 넘어가겠다고 그 국무총리가 선언을 했죠 작년에. 사실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자율 인증 체계입니다. 대표적으로 C가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선언을 한 후에 발생하는 책임은 자기가 다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기가 어려우니 공인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개념이 진짜 스스로도 있고 누군가 제3자의 객관성이 확보된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개념은 정부와 대치된 정부와 민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여야 하느냐? 1018 파트 2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KS로도 부합화가 됐고요. 거기서 얼마를 더 줄여야 되느냐? 이거는 케이스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요. 요만큼만 띄워서 하자고 그랬을 때 혜택을 보는 업체도 있지만 불이익을 보는 업체도 있어요. 나는 이 센서 하나 달면 훨씬 더 많은 일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기준을 지켜야 돼? 이 논란의 여지가 너무 커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표준 만드는 게 3년 4년씩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최소한의 타협점입니다. 그걸 이제 좀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변화해가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덜컥거림도 우리 사회가 감소해야 된, 그러니까 닫힌 로봇 세계에서 열린 로봇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비용이고 어떻게든 이걸 좀 짧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전문가분들도 인풋을 계속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받아야 되나요?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